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술 이야기. 학습 목표. 도자기 공예의 개념을 익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도자기를 계승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기와 식기, 타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못 먹는다는 것. 두 번째, 매끈매끈한 재질이라는 것. 세 번째, 집에 있는 것 등 다양하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도자기라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침에 씻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화장실에 갔다가 잠들기 전까지 도자기를 우리 삶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과 여유롭게 커피나 차 한 잔을 나눌 때도 말입니다.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 공예. 흙과 불은 도자기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흙과 불의 만남으로 탄생해 인류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자기 공예에 관해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자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자기는 흙을 잘 반죽하여서 조물조물 형태를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약과 굽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도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약과 굽는 온도가 도자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반적인 도자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도자기는 고급 재질의 고령토로 만든 그릇을 가마에서 한번 굽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재벌구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릇 표면이 유리화된 것을 작이나 도자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웠기 때문에 이 표면이 유리처럼 반짝반짝 광택도 나지만 투명한 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유약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유약은 사용 원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요. 구워진 외관 상태에 따라서는 청자유, 흑유, 백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약을 톡이나 도기 표면에 씌어 굽게 되면요, 유약이 녹아붙어서 도자기의 유리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액체를 침투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다가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시거나 또는 종지에다가 간장이나 물 같은 걸 담아도 그릇에 흡수되지 않고 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약 때문이라고요. 도자기의 제작 과정. 도자기의 제작 과정 중에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먼저 성형을 하고, 두 번째 건조, 세 번째 초벌 구이, 네 번째 무늬 그리기, 다섯 번째 유약 바르기, 여섯 번째 재벌 구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형하기는요, 우선 흙을 충분하게 반죽을 한 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야 기포가 생기지 않고 탄탄한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조하기는요, 성형한 도자기를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햇볕에서 단시간에 짧게 건조하게 되면 갈라지거나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야 된다. 세 번째, 초불구이는 그늘에서 말린 것을 가마에 넣고 700에서 900도씨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됩니다. 네 번째, 무늬 그리기는요, 도자기에 어울리는 무늬를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 유약 바르기는 광택, 방수, 장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약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벌 구이를 하는데요. 가마에 넣고 1200에서 1400도씨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구운 후 천천히 식혀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워진 도자기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토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는 일반적으로 700에서 1000도씨의 저온 소성을 하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는 뜻이고요. 유약을 칠하지 않는 그릇이라서 질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유물 중에 하나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빗살무늬 토기도 이 토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유약을 바르지 않고 유리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액체를 담았을 때에는 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관하지 않았을까 추론하고 있답니다. 점토 내부의 기품은 물을 잘 흡수하여서 다른 도자기에 비해 강도가 매우 약하고요. 주로 질그릇, 기와,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벽돌, 화분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답니다. 보너스 하나. 삼국시대의 그릇과 무덤에 나오는 이런 부장품들을 제작하는 데 널리 사용하였고요. 보너스 둘. 현대 조각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테라코타는 약 800에서 900도씨에서 구워낸 하나의 토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조각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기는 1100에서 1250도씨에서 중온 소성을 하므로 약간의 흡수성과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이는 변기, 세면기, 욕조, 그 다음에 내외장 타일, 그 다음에 좀 더 저렴한 식기류, 왕구, 장식품 이런 곳에 사용하는데요. 아마 우리 생활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석기 살펴보겠습니다. 석기는 1250에서 300도씨에서 소성되는데요. 다른 말로 구워지는데요. 강도가 돌처럼 강하고 흡수성이 없으면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서 실용적인 생활도예, 그 다음에 공방에서 사용하는 도예 이런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생활도예인 옹기가 바로 석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질에 따라서 도기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옹기라도 석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자기. 자기는 1250에서 13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인데요. 거의 흡수성이 없고 아주 강합니다. 다른 것보다 매우 단단하다는 뜻이겠죠. 약간 투광성이 있는 자기는 손으로 두드리면 금속성의 맑은 소리를 내는데요. 좋은 도자기를 구분할 때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흰색과 유백색의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내는 최고급의 도자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청자, 백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명칭도 자기에서 왔다는 거 눈치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도자기는 어떤 온도에서 구워지는지, 그 다음에 유약을 발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기는 700에서 110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굽고요. 그 다음 두드려 보았을 때 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액체를 이렇게 담아야 되는 곳에는 잘 활용되지 않아요. 토기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화분인데 붉은 흑색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토분이라고 하죠. 식물을 키우게 되면 언제 물을 줘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두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은데 토분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키우게 되면 그 수분 상태를 이렇게 흙을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상태에 따라서 그냥 쉽게 보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도기는요. 토기보다 조금 더 높은 중온에서 구워지는데요. 그냥 한 번 굽고 맞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더 굽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흡수성도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잠시의 수분 같은 걸 액체 같은 걸 담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도 이 도기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기, 타일, 변기, 욕조, 그 다음에 장식품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석기는요. 도기보다 좀 더 높은 온도인 1200에서 1300도씨 중온에서 구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드려 보았을 때 약간 맑은 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액체를 잘 흡수하지도 않고요. 막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집안에서 사용했던 화로나 찻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옹기가 바로 이 석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물론 다 같은 화로, 다 같은 옹기라고 해서 석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처리하고 구워지는지에 따라서 독이나 석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자기는요.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구우려면 그런 굽는 가마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마에 온도를 높여야 될 텐데 전통적으로는 나무를 많이 떼서 활용했는데 그냥 나무를 뗀다고 해서 높은 온도에 올라가지는 않는 거고요. 송진처럼 진이 있는 소나무, 기타 등등의 나무를 활용했을 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는, 도자기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과 그다음 모든 환경과 같이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두드려 봤을 때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시고 맑고 고운 소리가 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죠. 굉장히 고급 식기나 또는 전자기기의 어떤 부속품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의 성형 방법. 도자기의 성형 방법은 빚어서 만들기, 말아서 만들기, 흙판으로 만들기, 돌림판으로 만들기, 형틀로 만들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빚어서 만들기는 손으로 주물러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성형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할 때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아서 만들기는요, 흙을 반죽해가지고 길고 둥글게 가래떡 형태로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 올려서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형태가 싫다면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흙을 문질러서 흔적을 없애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흙판으로 만들기는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흙을 반죽해서 판자의 형태로 만든 후에 잘라붙여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각이나 오각이나 팔각의 그런 어떤 기하학적 형태로도 그릇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유용하겠죠? 네 번째, 돌림판으로 만들기는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명장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도자기를 표현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돌림판을 회전시켜서 중심을 이 축으로 원형을 만들어서 성형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형틀로 만들기는요. 대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성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석고로 틀을 만든 후에 이 반죽을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묽게 개어서 거기에 부어서 떠내는 방법인데요. 복잡한 모양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모양을 여러 개 만들 때 그렇게 대량 생산에 유용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에 무늬 넣는 방법. 도자기에 무늬 넣는 방법은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각, 음각, 상감, 철화, 청화, 인화, 덤벙의 방법이 있습니다. 음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하는 무늬를 이렇게 파내어서 성각으로 많이 표현되고요. 투각은 묘사할 대상에 윤곽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구멍을 파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윤곽만을 파서 구멍이 이렇게 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청자,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투각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상감은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원하는 무늬를 선으로 파낸 후에 백토나 자토를 채워서 넣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상감한 무늬에다 유약을 발라 구우면 백토는 백색으로, 자토는 흑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청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죠. 이 뛰어난 청자를 이야기할 때 그 특별한 기법 중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화는요, 철분이 함유된 흑갈색의 철사 안료로 무늬를 그려넣는 방법이고요. 청화는 코발트 계통의 청색 안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나라 코발트 계통의 어떤 안료들은 맑은 청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저 멀리 아랍계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청화백자 기억나시죠? 여섯 번째, 인화는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절편이라든지 떡을 이렇게 만들 때 꽃무늬 같은 걸 이렇게 도장을 꽁꽁 찍어서 표현하는 떡 모양 기억나시나요? 약과를 만들 때도 표현하죠. 그렇게 작은 도장을 표면에 콩콩콩콩 찍어서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분청사기에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덤벙 기법은요, 담금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백토물에다가 그릇을 덤벙 담가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표면을 흰색처럼 표현하는 백토 분장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덤벙 담갔다가 이렇게 꺼낸다. 그래서 덤벙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흰색을 담그지 않고요, 큰 붓에다가 백토물을 적셔서 한번 슉 칠하기도 합니다. 이건 귀알 기법이라고도 하죠. 자, 도자기의 무늬 방법 대략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자공예의 활용. 도자공예는 현재 어디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벌써 답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자공예는 어디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식기, 타일,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테리어 샵에 갔었는데요. 이 가구 같은 곳에 사용되는 손잡이, 서랍의 손잡이, 이런 것도 도자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때가 잘 타지 않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무늬로 표현할 수 있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닦기도 쉬워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자인데요. 작년인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 산업인 한국전력에서 전신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인 예자를 중국에서